월세 오른 부분이 매매가로 전환이 안 됐구나 아직. 그건 기회죠. 그건 기회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놓고 이게 다 매매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땐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여기 이 물건이 지금 동네 대비해서 좀 싼 것 같다. 그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수치 얘기해 주셔서 반드시 오를 물건을 찾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 타당성 분석 툴이 있다고 좀 알려준다면 뭔가? 그래서 오피스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냐면 아파트는 제가 이게 2020년에 정해놓은 거라 이미 버블도가 한참 많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때 한 공시 가격 대비해 봤을 때 150% 선에서 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고 또 진짜 운 좋으면 공시 가격이 대비해 봤을 때 110%, 120%에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남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거의 한 2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 타임으로 생각하는 게 공시 가격이 20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매도가는 2억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부합이 됐기 때문에 뭐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똑같이 이것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 국세청에서 공시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셨을 때 110에서 130%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면 우선 1차 통과. 아, 110에서 130%? 네. 1차 통과. 1차 통과. 1차 통과. 그리고 오피스텔의 태생을 아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사실 태어난 게 주거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법에 따른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태어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는 지금도 상가의 가치는 월세로 매깁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상가의 가치는 월세가 몇 프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월세의 역산가라 그러죠. 역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매기게 되는데 전 그래서 이거를 5%라고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부동산 가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거를 보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250을 곱해보라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월세 250? 월세에 250. 그러니까 월세에 250을 만약에 했는데 내가 사는 매매가가 그것보다 낮게 되면 난 수익률이 좋게 산 거죠. 그러니까 뭐 80만 원에 250을 곱하면 아마도 2억일 건데 내가 사는 게 뭐 1억 8천이다. 그럼 싸게 사는 것 같다. 싸게 산 거. 수익률이 높게 산 거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역산해 보면 수익률이 왜냐면 정확하게 2억일 때가 수익률이 5%니까 1.8억에 사면 뭐 6%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수익성 분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또 하나를 보자면 이제 또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아파트랑 다른데 오피스텔은 공시 가격도 있고요. 이 공시 가격은 국세청에서 매기는 거고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거든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건 이 그 오피스텔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의 시가 표준액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내가 사는 가격 대비해 봤을 때 높다면 왜? 그래도 가격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살려는 게 뭐 2억인데 이 두 개를 합쳐봤자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내게 사는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강남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중에 그 강남대로의 오른쪽은 그 역삼동이고요. 왼쪽은 이제 서초동. 이 되거든요. 딱 그 신분당선 강남도 밑으로 왔을 때 이렇게 전 다 그쪽에 한 4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쉐르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대로에 붙어 있어요. 대로에 붙어 있는데 그게 1제곱미터의 공시 가격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러면 한 평이 거의 얼마가 되는 거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 비싸네요. 한 평이 2억인 거예요. 공시 가격만. 땅값의 공시 가격이면 2억인 거고 그러면 보통 오피스텔이 딱 봤을 때 한 6평형 정도가 우리 기본형 원룸 오피스텔이거든요. 그거의 건축 시가 표준액을 따지면 5천 정도 돼요. 비슷하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5천에서 2억 더하면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산 게 1억 8천5백에 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계산을 여러 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공시 가격에 110에서 130%, 뭐 월세 250을 곱하는? 이거 근데 그거 월세 역상가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다음 세 번째 시가 표준 이런 거 세 가지를 통틀어 싸게 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 물건을 보면 딱딱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통과. 그럼 가서 한번 보고 별 이상 없다라고 하면 매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설정해 놓은 뭐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집 사는 건 사실 너무나 쉽죠. 이미 내가 괜찮다라고 설정해 놓은 거니까. 만약에 그게 틀렸어. 그러면 사격 0.4격 하는 것처럼 0점이 틀린 거잖아요. 다시 뭐 내가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메꾸면 되니까. 근데 맞아요. 그 오피스텔을 지금 주로 강남 쪽에 사고 있고 이번에 명동 한 개 샀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왜 강남 쪽에 사고 있는지랑 명동에 이번에 샀는 이유는 또 뭐예요? 강남에 샀던 이유는 또 그게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받은 거, 제가 산 거가 기준이 저는
보통 준신축을 사거든요. 네. 신축은 워낙 비싸고요. 준신축 자체를 사게 되면 뭐 10년 이하라고 하는데 저는 3년에서 6년 차 정도를 사요. 그때가 가장 가격이 적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 오피스텔을 뭐 누군가가 뭐 2016년이나 2018년에 사서 저한테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그 사람들이 분양가 받은 건 한 2억 5천이에요. 저한테 판 거 1억 7천에서 1억 9천 사이. 그럼 이미 분양가에서 한 20-30%가 날라갔어요. 근데 이게 방법은 저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경매를 예전에 배우고 오래 하긴 했는데 보통 신도시에 상가로 누가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신도시 생기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년 정도 지났을 때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들어가라.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그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는 당연히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거에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4, 5년 지난 다음에 경매로 사면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도 저는 같은 상가로서 똑같다 생각했어요. 분양가 자체는 이미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이제 사게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별로 없고요. 세대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용 한 15제곱미터 정도 되는 강남의 신규 오피스텔 분양가가 얼마냐면 3억이에요. 근데 15면 되게 작아요.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17, 18이고 보통 그래도 한 20은 되거든요. 그렇죠. 15면 되게 작은 건데 몇 평이죠? 15가? 5평이 안 될 거예요. 아마 15면 되게 작긴 해요. 그게 3억이라고? 3억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시면 입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저도 서울에서 네. 오피스텔 네. 살아봐서 몇 군데.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역삼초등학교인가 근처에 있는데 제가 그 근처 오피스텔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신축인 건 인정. 그건 인정해. 근데 그 정도 전용 면적에 비해 봤을 때 3억? 난 3억이면 차라리 3, 4년 된 거를 1억 후반에만 살 수 있다면 이 1억 후반에만 살 수 있다면 앞으로 이 금액은 공급이 안 될 것 같다. 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지표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공급가를 보는 거예요. 이 공급가라고 보면 분양가를 보는 거죠. 네, 분양가를 보고서 내가 사는 금액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게 원룸 오피스텔이 하이엔드화라고 들어보셨죠? 하이엔드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뭐 루카 831, 뭐 14억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막 대지권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하이엔드를 지어질 만한 땅이다. 그런 입지에 있다. 이게 보통 펼쳐지는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아니면 중구에 있는 약간 광화문 쪽이나 뭐 이런 데 정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여의도 근처라던가 진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근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런 데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펼쳐지는 데는 이게 보통 10억에 분양을 해서 돈 많은 자산가들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에 세놓거든요. 그래도 6%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금융의 차이인 것 뿐이죠. 금융의 차이인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엔드 오피가 나오면 기존의 오피들을 보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급형으로 봤을 때 1억 후반은 너무 싸다라고 판단을 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요 테마를 지속적으로 지켜봤던 거는 2020년에 송도, 판교, 광교 시장을 지켜봤어요. 원룸 오피스의 시장을. 근데 서울, 강남도 꿈쩍이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하락할 때거든요. 급격하게 하락할 때였는데 송도, 판교, 광교가 거기도 일자리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대학교 있고 공기업 있고 관공서 있고 뭐 병원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원룸 오피스텔 거기는 근데 지역이 좀 아무래도 밑이라 좀 더 커요. 전용 24 정도 되는 원룸인데 걔네들이 적게 오르면 50%, 많게 오르면 100%까지 오르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경기도의 상위 입지가 50%에서 100% 오르는데 서울의 상위 입지는 강남이 안 오를 수가 없겠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뭐 수익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더 이상 보급형 오피스텔이 그 가격으로 못 한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면 강남에서 좀 괜찮은 오피스텔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지금 들어가 볼까요? 딴 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지도에서. 자, 강남 지금 오피스텔로 검색을 하고 있죠.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진짜 상위 입지는요. 압구정이랑 청담 이런 데거든요. 좋은 입지죠. 네, 진짜 압구정이랑 청담 이런 데인데 경원이라는 오피스텔 보면 91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옛날 지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오피스텔 보면 지금 땅 대지 해봤자 한 평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한 3.3제곱미터 가지고 있을 텐데 구축이고 30년 된 오피스텔에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구축이 30년 된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을 재건축한 걸 보셨어요? 아니, 잘 못 봤는데. 못 봤죠? 네. 우리나라에 한 개 있어요.
제가 한 개. 그 한 거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17년 보세요.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억이잖아요. 네. 9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볼게요. 신고가 3억 3천. 네. 30년 넘은 원룸 오피스텔이 단순하게 상위 입지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랑은 되게 다르죠.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위 입지는 그래서 청담이랑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노후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투자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이미 전 늦었다고 보긴 하지만 뭐 좋은 입지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상위 입지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남으로 보면 이 일자리가 보통 이 지금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테헤란로에 있는데 테헤란로가 이제 여기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요 거리잖아요. 그렇죠. 요 거리고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현대자동차 부지로 하고 GTX 여기에 이제 삼성역이 생기잖아요. 네. GTX 보면 이쪽이 이제 그래서 기존에 강남에 있던 이런 힘이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저는 그거야 뭐 나중에 돼봐야 아는 문제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헤란로에 일반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 일반 회사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외국계,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오피스텔 또한 여기가 많죠. 그래서 저한테 오피스텔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전 그 얘기해요. 오피스텔은 말조차도 오피스와 호텔에 합성하거든요. 그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이 호텔처럼 쓰는 게 오피스텔인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주위에 오피스가 없어. 오피스텔인데 그거 먼저 보라고 해요. 그 근처에 있는 회사가 뭐가 있냐. 결국엔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비싼데 와서 이렇게 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있고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오피스텔인데 내가 마을버스를 타야 돼. 꽝인 거예요. 만약에 오피스텔인데 내가 또 지하철을 타야 돼. 꽝인 거예요. 무조건 회사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거에 적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강남역에서 이 삼성역 사이. 거기가 메인이다. 메인이죠. 메인 중에 메인. 네, 메인이죠. 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그래도 센트럴 프루조 시티잖아요. 19년식이죠. 그러니까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신축이다, 신축. 10년밖에 안 됐는데 2억이에요.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교, 판교, 송도 여기가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평형이면 걔네도 2억 갈 거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센터필드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센터필드 바로 앞에 있고 테헤란은 뒤에요. 네. 역삼역이나 선당역 사이에 있고. 네. 근데 물론 여기에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임장을 가보시면 아는데 네.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언덕이에요. 이런 단점은 있고 이 근처 다 모텔이거든요. 술집도 많고 모텔이라서 남양의 고층 말고는 다 뷰가 모텔 뷰예요. 자, 여기서 모텔 보이죠? 여기서 모텔 보이죠? 여기서 모텔 보이죠? 결국 모텔 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5월 호텔. 그렇죠. 다 거의 다 모텔 뷰예요. 여기 위에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그거 원룸 오피스텔 사봤자 뭐 얼마나 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 1월에 산 거고요. 실제로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11월이구나. 잔금 기준이구나. 제가 사는 게 12월이. 이게 2억 1,900에 산 게 이게 제 거. 최근에 나온 거 2억 7천. 5천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투자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투자자적 관점을 봤을 때 5천을 넣고 5천을 먹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100배인데, 100배는 100%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간 게 빵이야. 근데 5천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죠. 들어가 봐야죠. 이게 2억 1,900에 사면서 제가 2억 2,500에 전세를 놨어요. 전세도 이거네. 그렇죠. 그렇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 테헤란로의 근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다음 테헤란로 말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강남대로. 강남대로가 이제 아까 아셨다고 얘기하는 신분당선 강남역 밑으로 내려오면 쭉 있어요. 왼쪽은 서초구, 오른쪽은 강남구. 역삼동이기도 한데 여기에 제가 4개인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까 저거를 말씀드렸는데 오피스텔 중에 재건축된 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강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넘은 것들 이게 현대 써낸빌이라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정확건축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상위 입지라면 오피스텔도 될 수는 있구나. 물론 확률상으로는 뭐 쉽진 않겠죠. 제가 산 게 요거예요. 이거 1억 7천. 근데 이 1억 7천에 살 때 전세가 2억 3천 나오잖아요. 미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걸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1억 7천에 제가 작년 7월에 매수를 하면서 잔금날 전세입자를 1억 9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으면서 전 매도자한테 집을 샀지만 역으로 2천만 원을 받으면서 산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전세가도 2억 3천이면 뭐 매매가도 이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가치가 많이 상승된 근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매매가가 1억 7천, 네. 전세가 1억 9천이라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역전돼 있었죠? 그때는? 이게 항상 뭘 노리셔야 되냐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 일대를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 오피스텔을 막 매수자들이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항상 반대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매도자가 돈 주면서 뭐하러 파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매도자가 팔 요인이 생겨요. 그 요인이 뭐냐면 보통 세금이에요. 이것도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는 건데, 잘 보시면 어떤 요인이 생기냐면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 묶어놓은 사람들은 8년 이후 지나면 팔 요인이 생기고요. 4년짜리 단기는 말소되면서 팔 요인이 생겨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4년 전이면 2018년 단기 묶어놓은 사람이나 2014년 묶어놓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묶어놓은 게 생기고, 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잘 사는 사람들 경우가 커요. 제가 아까 저한테 판 매도자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반포주공, 그 다음에 올림픽 회밀이, 서초 아이파크, 잠실주공 오단지 말씀드렸나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보통은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 분양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손에 나서 파는 건데, 이 왜 손에 나서 파냐? 생각해보시면 오피스텔도 일반 대사업자 상가로 등록해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주택으로 따집니다. 왜? 오피스텔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전입을 시키고 주거세입자가 잇따라 보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 잘 안 해주죠. 그렇죠. 안 해주죠. 그래서 안 해주죠. 근데 요즘은 다 걸려요. 옛날이나 그렇게 전입신고 안 하고 했지만 요즘은 다 걸려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양도세 낼 때 비과세도 문제가 생기고요. 종부세 낼 때도 채수가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 올 때 보니까 이제 채수에 따른 세율은 하나로 묶인다라고 내년부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전까지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천 손해 보느니 딴 거에서 이미 몇 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가 이걸 있는 빨리 정리하고 싶구나. 그렇죠. 근데 그나마 제가 이거 들어갔을 때는 작은 면적 들어가서 그런데 얘도 조그만 원룸이거든요. 자 보세요. 얘도 2억 2천에서 2억 8천, 6천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생각이랑 좀 다른 시장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 맨 처음에 이거 강의 만들었을 때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고요. 저 스스로도. 왜냐면 저는 물론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지만, 야, 누가 원룸을 수익형인 투자가 아니라 시세 차익형으로 보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금리 오르고 월세가 어차피 여기서도 이게 원리가 뭐냐면 현재 지금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 자체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많이 높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이랑 그러니까 임차인이랑 이도가 잘 맞아요. 이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아까 월세의 역상가라고 제가 250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10만 원이 만약에 그 원룸 오피스텔에서 올라줘요.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 오른 거냐면 2,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거 중에 5천 오른 게 있잖아요. 걔가 한 월세가 15 정도 오른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역산해서 5천이 올라버린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은 돌아다니시면서 오히려 사장님 지금 이 시장에 월세가 예전에 얼마에서 지금 얼마로 바뀌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월세 바뀐 게 눈에 들어온다. 눈에 왜 들어와? 귀에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월세 오른 부분이 매매가로 전환이 안 됐구나 아직. 그건 기회죠. 그건 기회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놓고 이게 다 매매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네. 아주 잘 이해됩니다. 그렇죠. 잘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또 이게 지리교육과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왜 투자 얘기하셨냐면 저는 투자적인 성향도 있고요. 지리교육과에서 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혹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좀 많이 봤는데 좀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강남엔 여기 그다음에 그 테라노 쪽에서 여기 이 물건이 지금 동네 대비해서 좀 싼 것 같다. 싼 것 같다. 네, 그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맨날 보시면 되니까. 자, 제가 산 거 바로 위에 있는 데인데요. 파라데아 골드 2.05. 네, 강남. 야, 근데 이거 오늘 나와서 제 매물까지도 알려드리고. 이거 매물건이었어요. 요거 사셨나요, 얼마 전에? 아니, 사지 않았어요. 샀으면 안 알려드리죠. 왜냐면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이거는 월세가 좀 높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85면 이것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네. 80. 여기 계산기 있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85만 원.
뚱뚱뚱 곱하기 250 하면 된다 그랬죠. 자, 2억 1200. 네. 아까 제가 봤던 게 2억 500이었죠. 2억 500이면 5%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정확하게 만약에 이 물건이 2억 1200이었으면 정확하게 5% 되는 물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2억까지 깎아서 사고 전세가 2억이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이 투자의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신기한 세상 아니에요? 네. 세상이죠. 오피스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세상이죠.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부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테헤란도 있는데 잘 보시면 강남 주위에 당연히 여기 뭐 삼성전자 본사도 다 여기 있긴 한데 삼성 그룹이 본사가 여기 있잖아요. 중기청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기청 대출. 중기청 대출. 네.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대출이 아마 줄임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만 될 거라 생각하지만 중견기업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견기업은 이 대기업이 아마 자산이 5조인가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중견기업까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 다녀요. 이거 한 달만 다니면 돼요. 근데 다녀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근처에 회사가 있고 보러 갔어요. 근데 중기청 대출이 만약에 된다.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투자의 백미는 그거였어요. 네. 중기청 대출의 한도는 2억이에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전세로 이 물건을 1억 8천에 사서 네. 2억이 내놔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전세 2억이면 매매가보다 비싼데 안 들어올 것 같죠? 네. 들어와요. 이유는 임차인이 이걸로 따졌을 때 얻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2억까지 된다라고 했으면 중기청 대출로 올해 기준으로 1.2%에 빌려주거든요. 국가에서. 국가 기금이에요. 얼마까지 빌려주냐면 1억까지 빌려줘요. 그러면 1억에 1.2%를 받으면 120이잖아요. 한 달이면 10만 원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이 2억짜리 전세를 다시 바꿔봅시다. 중기청 대출 받았다고 치고 보증금 1억에 월 10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 기금을 받음으로써. 근데 보증금 1억도 내가 없어. 근데 만약에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자 주고서 해. 그러면은 한 보증금 3천만 원에 아까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보증금 3천에 한 월세 40 정도로 바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면 현재 시세는 40으로 살 수 없는 집이잖아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85까지 나오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전세 2억이 넘으면 대기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억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금방 나가요. 왜? 2억 이하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억 이하의 전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요군에서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 금액이라면. 근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2억의 전세가 나가? 그럼 2억은 콜. 무조건 잡아놓는 거예요. 2억보다 밑에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풀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뭐 이렇게 뭐 수백 채 가지고 있다가 하시는 뭐 이렇게 파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법적 처벌도 받고 이건 대부분 빌라 얘기거든요. 네, 빌라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공시 가격이 아까 110에서 130%를 잡았다고 했던 이유도 이거 기반으로 잡은 건데 네. 공시 가격의 150%의 이하에 드는 전세금이라면 그 보증보험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이라서 문제가 될 게 없죠. 내가 혹시라도 안 주면 국가기관에서 대신 주잖아요.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현금도 많이 모아놓고 한데 뭐 그런 경우 이게 이 투자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전세를 2억으로 구할 수 있다는 부분. 네. 네. 그래서 요게 쉐르빌일 거예요. 네. 강남역 셰르비. 네. 왜 낯이 있지? 이거요? 네. 네. 제가 구여친이 있었던 곳인가? 요것도 지금 제가 너무 조그만 평수 사서 뭐 이렇긴 한데 얘도 어차피 전세가 제가 이거 그때를 1억 9,500 이게 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밑으로 무조건 나간다 계산하시고 만약에 1억 7천에 살 수 있다. 그럼 그만큼이 풀핀 거예요. 아, 근데 10층을 되게 좋아하시네. 아까도 그래요? 10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네. 하는 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었죠. 그리고 요즘도 강남역의 테헤란로 쪽에 계속해서 물건을 찾고 계신다. 찾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가 강남을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강남만 봐. 그랬을 때 생각했던 게, 야, 그러면 나는 좀 너희들한테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 명동 가봤는데, 이제 명동이 완전 죽긴 했는데, 앞으로 또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올 거니까. 네, 올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누가 봐도 잭팟이가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싸게 산 것 같죠? 네. 왜냐면 누가 봐도 싸게 산 것 같고, 매매, 가격순. 제일 낮은 걸로 해도 2억 2,500이잖아요. 네. 제가 요 평형 샀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근데 수요가 있대요. 왜냐면 이 근처 수요가 저거예요.
은행 감독원, 네. 감독원이랑 은행 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세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네. 감 근처니까. 네, 요 타이밍이 뭐 노트북이랑 뭐 문서 많이 깔아놓고 작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쓴다고 되게 하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네. 오피스텔 살아봐서 네, 그래서 혼자 살면 네.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요거를 32. 자, 요게 제 거죠. 1억 8,500.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달에 샀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샀냐면 항상 이 책 보고서 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내가 가능하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못하면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만큼 검색량이 많아요. 네. 똑같이 이기려면 그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2억 5천이었어요. 네. 분양가가 2억 5천이었으니까 전 그래서 이게 근데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전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신축인데 분양가 대비해 봤을 때 30%에서 20% 정도가 만약에 다운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 거품은 없다. 왜? 저는 그 20에서 30을 뭘로 봤냐면 마진으로 본 거예요.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마진으로. 그럼 그 정도가 빠지면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사고 전세를 2억에 받았죠. 오늘 제 걸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서 그러면 그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자마자 한 20일 정도 돼서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제가 전세 2억에 맞춘 이유는 다 이제 아시죠? 중기청 대출이 되는 한도기 때문에 2억에 맞춰놓은 거고 애초에 집을 볼 때 전세가 그만큼 나가겠다라고 확정을 되고 들어간 거니까 전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세를 이렇게 해놓고 전 싸게만 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 치른 날 가요. 제가 그때 통장에 한 100만 원인가 있었나? 물론 저 계좌가 되게 많아요. 그 통장에 그밖에 없었는데 제가 캡처해서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면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잖아요. 임차인분 먼저 나한테 와서 이게 전세 계약이 2억이었으니까 2억을 쏴주겠죠. 이제 2억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제 1억 8,500을 주면 그럼 나머지 차액 1,500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이 투자의 핵심이 있어요. 아까 그 전세 사기 빌라와는 다르게 그건 아마 안전 마진이 없는 투자였을 거예요. 시작 당시. 저는 그거와 그렇게 해도 저를 욕하실 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나와의 다른 점은 안전 마진의 차이다. 왜냐면 내가 사는 1억 8,500 이 집은 원래 1억 8,500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2억 2,500에 가장 저가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혹시 이게 너무 다운돼서 2억 1,000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세가 내가 2억 넣은 거보다 지금 시세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증보험이 되는 한도에 들어와 있다. 네. 보증보험 해가지고 그 사람 전세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130%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오피스텔 투자, 일자리가 많은 곳을 이제 좀 추천하시는 편인데 오피스텔 투자할 때 이제 팁들 알려주셨으니까 주의사항 여기는 진짜 사면 안 된다. 이거 살 때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소를 벗어났어요. 이미 느낌이 싸한 거 아시죠? 왜 얘가 갑자기 벗어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인천시청역이 여기 위에 있는데 인천시청역도 B선이 들어와요. B선이 들어오고 인천시청이기 때문에 인천에 1호선, 2호선 다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예술회관역에 CGV가 있어요. 홈플러스도 있고. 좋네요. 제가 이거 아델라이를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7에서 한 8천 정도 하는 것 같죠? 이 정도? 제가 정확하게 42 요걸 가지고 있거든요. 42. 이건 좀 많이 올라갔구나.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뭐 예전에 분양가고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2014년에 경매로 7,700에 샀어요. 2014에서 지금 보면 8년 지났잖아요.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안 올랐나요? 안 오른 거죠. 오히려 내가 샀던 금액으로 팔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했던 것도 제목이 딱 서울 오피스텔 투자의 정석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서울 말고 다른 데 보지 말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하는 오피스텔 여기서는 원룸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강의도 원룸 강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입주도 괜찮고 또 여기 구월동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활락가라고 얘기하나? 술집 되게 많거든요. 술집 되게 많고 막 그런데 확실히 안 오르는 건 안 올라요. 왜 안 올라요? 이게 그 가치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룸의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1억 5천이 돼요.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테헤란로 이면에 있는 얼마가 돼요? 3년 된 푸르지오가 2억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로는 이것도 그때 7,700에 사서 7,500에 전세를 줘서 거의 무표였기 때문에 가만히 냅뒀던 거지 사실은 투자로서는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외는 일단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네, 안 본다. 제가 이게 검색하는 게 그래서 강남, 송파로 좀 갔다가 송파에서 이제 완전 핵심. 그리고 제가 종각에서 한 10년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질이 되게 잘 알아요. 이쪽
뭐 세일즈도 했고 영업사원도 이쪽 근방에서 해서 그래서 오늘 뭐 공동 여기도 좀 잘 알고 네. 그래서 익숙한 곳. 근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오피스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일자리라고. 네. GBD, CBD죠.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근데 여의도 내에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2개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50채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하락기를 네. 한 만약 5년 맞는다고 칠게요. 네. 견딜 수 있나요, 솔직히? 이게 그거예요. 5년 내리맞으면. 이거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전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년 맞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서울 경기가 벌었던 것들을 대부분 많이 까먹긴 네.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을 찔렀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 사이클은 제가 그래도 나와서 책도 내고 뭐도 했지만 저번 사이클 제가 불인이었을 때 배웠던 전에 책을 냈던 그러니까 전에 대세 상승기는 이제 2008년까지 2008년부터 하락 시작이었으니까 14년까지는 그때까지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방법은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방법은 초창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는 거지. 처음에는 조그맣게 소액 투자를 하다가 그 돈 모아서 결국에는 상가나 빌딩 타고 이런 게 테크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람들 딱 보면 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나이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냐면 하락기 제대로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아까 돈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에 몰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1억짜리 네. 집을 공시가격으로 이하로 취득세 1%에 샀으니까 번 거죠. 12% 내서는 그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그렇게는 못 해요. 거의 대부분 1%짜리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전세 9천 끼고 1억에 살 수도 있고 그럼 1,000만 원 든 거죠.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시기 잘 맞아서 1억짜리를 전세 1억 껴서 투자금 빵원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현재 1억 5천까지 해서 5천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50개 샀어요. 이게 거의 19년, 20년에 성공한 사람들의 정석입니다. 50개를 샀어요. 그러면 25억이죠. 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내 자산은 몇십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1억 5천에서 하락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식도 내가 벌었을 때 꼭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까지 벌어봤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아까도 내 전국을 찌르더라고요. 왜냐면 호주에 있을 때 얼마나 벌어봤냐.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겼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심리가 웃긴 게 옛날 생각을 못 벗어나. 되게 못 벗어난다고요. 최고점 얘기하는 최고점 얘기하는 거지. 1억 벌어봤다. 뭐 번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번 게 아닌데 이 갭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러면 뭐 어쨌든 1억 5천짜리를 50개 가지고 있으면 실제 자산은 70억이 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내 부채 빼고 어쨌든 전세금 부채니까 부채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게 1억 5천에서 하반기에 밀렸어요. 얼마나 밀리냐? 한 30% 밀리면 다 나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100에서 200으로 오르려면 100%잖아요. 네네. 200에서 100으로 오르면 100이 아니에요. 네. 50%만 깎이면 된다고요. 애초에 범위가 크면 그만큼 하락률이 커지면 급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안 맞아요. 계산식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1억 5천이야. 하락기를 맞아서 30%가 날렸어. 네. 아무 의미 없는 투자. 그렇죠. 왜냐면 그 사이에 뭐 보유세, 취득세 그쵸. 다 나갔을 거고. 아무 의미 없는 투자. 그럼 결국엔 이 30%를 따졌을 때는 의미 없는 투자가 됐다라고 이미 가정이 나왔어요. 네. 20%를 날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5천에 20%, 3천. 그러면 2천 뗀 거죠. 2천 떼서 50개면 10억.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면 한 해에 다 못 팔아요.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해에 팔면 이것도 소득세 구간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소득세 구간이 45%까지 올라가면 10억 팔았다 하더라도 5억 남는 거예요. 5억 남았다고 나한테 거드름 피우면 얘가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산가라고 5억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요 투자도 꽝인 거예요. 20%만 깎였어도 꽝. 그러면 절대적으로 10%만 깎였어야 정말 제대로 다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0% 30% 네. 만약 깔아지면 네. 여기도 그냥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그렇진 않아요. 정도 떨어졌을 때도 좀 나는 다르게 대비를 좀 해놨다라는 거.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왜냐면 아까 그거는 19년, 20년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케이스예요. 그 사람들은 시작점이 1억 이하 위주의 투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저는 2013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빌라 5천에 경매받은 게 지금은 4억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채 대비해봤을 때 자본이 많아요. 폭이 크고 거기서 30% 깎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넣은 돈도 없고 뭐 해도 아무런 안 되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는 제가 뭐 평당 한 1,000 정도에 샀기 때문에 25평 계단식을 한 2억 5천에 샀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지금 4, 5억 하잖아요. 그럼 4, 5억에 30% 깎이면 뭐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인데
누구도 끄집어내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 그 미국 연방은행 미준 같은 데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다가올 걸 가정을 해서 내 부실이 얼마 생겼을 때 현재 이제 뭐 예금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전 이게 투자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막연하게 저는 막연하게 상승론자 뭐 하락론자 이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부동산 책 보면서 공부했던 것도 상승론자 70, 하락론자 30 일부러 하락론자 것도 봤어요. 물론 그거 봤으면 망했겠지만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는데 전 그래서 약간 평소에도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가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30년은 되게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30%가 맞는지. 보통 뭐 한 10%, 15%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30%도 염두를 해야 될 거라고는 좀 보긴 보는 게 현재 저는 그 주식이 뭐 그런 펀디멘탈 대비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뭐 현재 뭐 가치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정도 이게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저는 아파트의 가치를 떠나서라도 결국엔 이 아파트의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돈이 그만큼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1 협의 통화가 아니라 M2 광의 통화. 그렇죠. 양에 맞물려서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M2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폐 가치가 그렇죠. 하락하니까 이걸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 화폐 가치 하락만큼 얘가 올라간다고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 하락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버블이 생긴 거고 그렇게 되면 과거 30년간 그 M2 분의 아파트의 시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비율이 110%였어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뭐 110에서 10% 뺀다라고 100이라고 보면 간단하게 M2 통화량이랑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랑 비슷했다는 얘기죠. 저번 달 기준으로 이게 140%예요. 그러니까 평균치 대비해 봤을 때 30%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30% 내리면 평균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30% 떨어질 그쵸?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극대화됐을 때 30%가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M2 대비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짧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건 제 소망이지만 뭐 15에서 뭐 10, 20 이거는 엑셀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리치토통이 만든 리치고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단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하락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단지가 생겨나면서 하락한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락 구간의 최대 폭이 거기에 뭐 12%,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 봤을 때 현재 금액에서 그만큼을 다운시켰을 때 내 자산이 괜찮을까는 항상 염두는 하고 있으신 거죠. 투자자라고 하면 A부터 Z까지는 설마 그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대비는 항상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데요? 대비요. 뭐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월세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이 현금 수단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할게요. 뭐 어차피 뭐 직장이 없으니까 투자자라고 봤을 때 사업자잖아요. 사실은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뭐 그렇잖아요. 사업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오피스텔 위주로 하면서 월세에 대한 전환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작년 뭐 블로그도 쓰긴 했지만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가 한 4년 전에 전세가 줬던 게 25평 계단식 뭐 기준으로 한 2억에 줬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 구할 때는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3억 5천 정도를 2억에 빼고 그럼 1억 5천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전 월세 전환율이죠. 따졌을 때는 한 3천만 원 기준으로 한 10만 원씩은 돼요. 그러면 1억 5천을 내가 전세를 더 받느니 50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월. 그런 것도 저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놨던 거고.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커버를. 그 월세 순환도 있고 뭐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갭 투자들은 내가 물건을 한 채 팔 때마다 뭐 나오는, 이거는 되게 근데 일회성인 거고 막상 이게 잘 팔릴 때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안 팔리면 골 때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골 때려져요. 저도 지금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네. 그렇죠. 요즘 매매가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지금 저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하락장에서 30%좀 오면 네. 굉장히 특히나 2019, 20년에 들어가신 분들 이제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네. 보면 이 상승장에서 모두가 전문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진짜 전문가가 좀 누구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냐면 이게 자랑하면 악플이 많더라고요. 저자님과는 또 몇 년 뒤에 또 보고 싶네요.